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배현순입니다. 오늘은 제6장 장애인 유형별 특성 및 등록에 대한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기호를 보실까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5년마다 실시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2023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복지법에서 분류한 15종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신체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거나 결손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에 대한 부분으로는 척추이분증, 사지결손 등이 있을 테고요. 후천적 장애로는 사고나 질병, 노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뇌졸중, 후유증,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 요즘에 전쟁 관련해서도 다 후천적으로 지체장애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신경계 장애는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발성 경화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격계 장애. 아이고,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는 근육과 골격, 그러니까 뼈, 관절, 근육에 대한 부분에 생기는 장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관절염, 골절, 후유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와 지원을 보면 재활치료에서는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그래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분들이 많은 재활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 있죠. 또 보조기구로는 휠체어, 보행기 등의 다양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수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장애인 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위에도 진행성 근위축증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육이 약화되고 또 루게릭병하고 비슷하지만 그것의 상위 운동 신경세포가 아닌 하위 운동 신경세포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그래서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호흡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부상 등에 인한 척추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척추염, 종양, 허리 디스크 등을 인한 손상을 척추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살다 보면 척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 장애 볼까요? 뇌병변 장애의 정의로 보면 뇌병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성마비, 뇌졸중, 그러니까 옛날엔 중풍이라는 단어를 썼죠. 외상성 뇌손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상하지 마비, 관절의 경직, 불수의적 운동, 균형 감각 장애, 실조 증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요 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산 과정의 영향으로는 출산 중 호흡 장애로 인한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선천적인 장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출산할 때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든가 양수나 아니면 똥을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생기는 부분들도 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신체적으로는 상하지 마비, 관절 경직,
불수의적 운동, 균형 감각 장애 등을 들 수 있고, 인지적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지적 능력 저하, 정서적 문제 등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그래서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의 질 향상에 목표로 하고 있지요. 네, 다음으로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기능에 손상되어 시각적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완전한 실명부터 부분적 시력 손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완전 시각장애는 빛을 감지할 수 없는 상태, 부분 시각장애는 시력이 제한적이거나 특정 거리에서만 인식 가능한 상태, 시각적 장애, 시각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라고 해서 다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지원 서비스로 보면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죠.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점자 교육을 많이 하고, 컴퓨터 사용법, 또 생활기술, 뭐 이런 것들, 또 직업으로도 보면 그래서 손이나 이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침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보조기구 지원으로는 점자책, 확대경, 음성 안내 기기 등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지원은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성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 더 세분한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관이 다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농아인 협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협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정도는 한번 보실까요? 자기소개. 시각장애인들은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귀가 청각이 많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인사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이렇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전화 통화로만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으면 이제 알아듣는 거죠, 누군지. 음, 그래서 그것이 발달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인사,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정면에서 보고 뚜렷하게 인사하고 시선을 맞추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안내 자세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그들의 발걸음 앞에 서서 발꿈치 윗부분을 잡도록 안내합니다. 계단 안내는 계단을 오를 때는 계단의 위치를 먼저 알려주고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좁은 길 안내, 좁은 길에서는 안내자의 팔을 뒤로 하여 잡게 한 뒤 길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의자 안내, 의자에 앉도록 도와줄 때는 먼저 의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체 접촉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들과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그들이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요즘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죠. 대화 시 주의. 대화 시에는 가까이에서 장면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알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만날 때 조금 더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자가 있죠. 점자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제 글씨를 읽는 건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농아인 분들도 어찌 보면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언어,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이제 아예 다 지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요번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점자로 글씨를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글을 알아야 그래도 뭔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적 자극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경미한 손실부터 완전한 청각 상실까지 다양한 정도의 장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어를 배우고 있고 데시벨, 소리가 어떤지 인공와우 수술 등으로 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지원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력검사,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적 지원, 특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분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는 상담 서비스, 직업훈련 등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어 또는 수화 이렇게 있는데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손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든 분이 수어를 다 잘 하지 않아요. 수어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장애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학이죠, 무학.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어에서는 수어를 하시는 수어 선생님이 계시지만 또 농특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어의 그분들의 사투리 같은 그들만 수어로 공식화된 언어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진 수어죠. 자기가 만들어낸 우리말로는 사투리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또 이게 소통하는 그런 분들을 농특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시벨의 청각관계와의 관계가 있는데 90 데시벨 이상일 때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경우는 심한 청각장애, 80 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청각장애, 70일 때는 경증 청각장애로 분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공아웃 수술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비용도 꽤 비싸겠죠. 수술 비용이 500에서 1000만 원인다고 하는데, 네, 뭐 자꾸 개발이 되어서 그것들이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 안에 이제 인공아웃 수술, 인공을 넣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조음장애, 음운장애라고도 하죠. 그래서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 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말, 발 이것도 운이죠. 말, 미음이냐 발, 비읍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 또 내지는 말할 때 소리를 생략하는 거. 그래서 조음장애. 말해도 말, 발해도 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음성장애. 음성장애 같은 거 후두, 구강, 비강 등의 장애가 있으며 음성장애를 일으키는 데에는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되어 있어서 발성장애, 구강 및 비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는 공명장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성의 문제죠.
그 다음에 유창성 장애, 말의 흐름이나 유창성, 속도, 리듬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는 부분에서 속도와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흐름에 문제가 있을 때 말의 흐름 장애, 유창성 장애, 말더듬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속화증, 네, 그런 부분들을 유창성 장애다. 말더듬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계속 더듬더듬 할 때 유창성 장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장애도 그 원인을 보면 뇌손상이나 유전적 요인, 발달장애 또는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상성 뇌손상은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뇌와 관련돼서 뇌가 어떤 기능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언어적인 부분도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분들은 일단은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뭘 소리를 들어야 이게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을 언어장애까지 같이 오죠. 언어를 못 하시는 거죠. 어,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청각 장애인분, 농아인분을 이제 상담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1대1로 해야 되는데 수어 통역사가 오고 농특사가 같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상담하더라도 4명이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비밀 보장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기 오픈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면 장애가 있습니다. 얼굴의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인으로는 이제 감염,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화상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 그 뭐라고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안면 장애가 온 거예요. 안면 얼굴이 입이 이렇게 귀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뇌 MRI를 찍었는데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나 어떡하냐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에 가서 이제 몸에 좋은 영양제 그 이쪽 비싼 거 까만 동그란 알 그거를 이제 드시게 했더니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안면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원인으로는 이제 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 건이 하나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스트레스는 나의 적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안면장애 같은 경우에 치료는 한방과 양방이 있는데 한방에서는 추나요법 같은 거 요즘에 이제 보험도 다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침, 부항치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약물로는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 주에 이런 걸 해서 물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에 따른 부분도 있죠. 화상은 이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뭐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피부의 가장 바깥층만 손상된 걸 1도 화상. 그죠? 그럼 2도 화상은
진피 일부가 손상된 거죠. 좀 물집이 잡히고 심한 통증, 부종이 일어나죠. 3도는 전층 화상이라 해서 피부의 전층이 손상되고 지방층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4도는 뭐예요? 근육 뼈까지 손상될 수 있는 깊은 화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어떤 화상이든 뭐 1도 화상 정도는 뭐 집에서 연고로도 가능하겠지만 2도서부터는 집에 가서 아니 병원에 가서 얼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깔끔하게 빨리 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자꾸 얘가 생각나서 얘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장장애, 신장장애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는 신장, 콩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로 체내의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되어서 다양한 건강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장이식 등의 치료법이 있다. 이건 계속 신장은 뭐라고 해야 되죠? 계속 어, 주기적으로 투석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복막 투석은 무엇일까? 복강 내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여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생활에 좀 질의 향상이 된다. 혈액투소보다는 낫겠죠. 혈액투소는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장비를 사용하여서 혈액을 체외로 빼내어 노폐물을 제거한 후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방법. 저는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주 3회 정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데, 주 3회면, 아이고, 이틀에 한 번 꼴이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장 이식. 신장 이식은 신장 기능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수술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원인으로는 만성 신부전, 당뇨, 고혈압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시행된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내 손가락에 그 가시 하나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심장장애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 심장 질환의 일종이며 이는 심장 근육의 약화, 판막의 문제, 심장 리듬의 이상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력 등에 대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어린이 심장병 수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후원도 해달라고 한 적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심장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린 나이에도 아주 수술을 몇 번씩 하는 친구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판막증. 이거는 심장 내 판막이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아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질환으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등이 있다. 그래서 진단은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간장애. 오늘은 간장애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장애에는 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간세포의 손상이나 염증, 간경변 등을 포함되어 있어서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간장애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 소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9번 간장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호흡기 장애로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